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생각 나눔과 함께 책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사서 삼경에 실려있는 5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무기입니다. 요령 피우지 않고 오랜 기간 기술을 쌓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주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하루라도 빨리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생에서 빨리 가는 지름길은 성급한 걸음이 아닌 묵묵하게 걷는 한 걸음입니다. 기수는 말과 한마음이 되어야. 조나라의 말을 잘 타는 왕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대부 한 사람이 그에게 승마를 가르쳐달라고 찾아왔다. 왕작이는 대부에게 한 달 동안 승마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아직 기술도 숙달되지 않은 대부가 왕작이에게 시합을 해보자고 청했다. 지금은 어렵습니다. 대부께서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배운 정도에 불과합니다. 왕작이는 시합을 거절했으나 대부는 막무가내로 시합하자고 졸랐다. 결국 시합을 벌였으나 결과는 당연히 왕작이의 완승이었다. 그 후 5번이나 시합을 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약이 바짝 오른 대부가 성을 내며 왕작이에게 따졌다. 5번이나 시합을 했는데 내가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그대가 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말 아니요? 왕작이는 대부의 말에 노여워하지 않고 타이르듯 차분히 대답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술을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하지만 내 실력은 형편없지 않소. 그것은 대부께서 배움에 성실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저는 처음에 대부께 말씀드리기를 말을 다루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몸과 수레가 일치되어야 하고 말의 마음과 기수의 마음이 합치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말이 제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께서는 저와 경주를 하면서 말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달리면서 저와의 간격에만 신경 쓰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경주를 하더라도 절대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확실해야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길에는 유혹거리가 너무나도 많기에 자기 신념을 지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념을 세웠다면 자나깨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한없이 강하다가도 작은 유혹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신념을 다잡아주는 귀인을 만나는 일은 인생에 다시 없을 복인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 덕에 출세한 사내.
전국시대 때 낙양자라는 사내가 있었다. 그는 다소 욕심이 많았고 어떤 일을 할 때 끝까지 밀고 나아가는 지구력이 약했다. 그러나 그는 현명한 아내를 얻은 덕분에 출세할 수 있었다. 하루는 낙양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금덩이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임자 없는 물건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순간 욕심에 금덩이를 몰래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는 금덩이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말했다. 예로부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군자는 임자 없이 흐르는 냇물도 가려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분명 임자가 있을 이 금덩이를 집에 가져왔으니 이제 아예 군자의 길을 포기하려는 것입니까? 낙양자는 아내의 다그침에 풀이 죽었고 이내 금덩이를 다시 제자리에 두었다. 그리고 군자 되기를 포기했느냐는 아내의 말을 곱씹으며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낙양자는 집을 떠나 멀리 타지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아내의 말을 떠올리며 정신을 집중하려 했으나 결국 1년을 넘기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그가 집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한창 배를 짜고 있었다. 아내는 갑자기 돌아온 남편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아직 학업을 마치려면 멀었는데 어찌 돌아오셨습니까? 집 생각이 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소. 오늘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날 테니 제발 내쫓지 마시오. 아내는 갑자기 품에서 칼을 꺼내들더니 배틀 위에 있는 천을 단숨에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낙양자는 아내가 보여준 무언의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깨닫고 발길을 돌렸다. 결국 낙양자는 위나라 문우에게 발탁되어 큰 업적을 이루었다. 겉보기에 견고한 옹벽도 무게중심의 작은 균열 하나로 맥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뿐만 아니라 핵심을 챙기는 꼼꼼함도 필요합니다. 난관을 헤쳐나갈 해법은 바로 그 무게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인생의 전곡을 짚을 줄 알아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한 인생을 명료하게 사는 비법입니다. 인생의 전곡을 짚을 줄 알아야. 말을 길들이는 두 조련사가 있었다. 그들은 한 스승 밑에서 함께 조련수를 배웠는데 나중에는 말의 얼굴만 보아도 어떤 녀석이 뒷발질을 잘하는지 분별해낼 정도로 능숙한 기술을 갖게 되었다. 하루는 스승이 두 제자를 불러 시험을 보았다. 자, 여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뒷발질을 잘할 것 같은지 한번 판별해 보아라. 평소 그 말은 성격이 고약한 편이었다. 그래서 조금 나중에 조련수를 시작한 제자는 뒷발질을 엄청 강하게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조련수를 배운 제자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말의 뒤로 돌아가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서너 차례 때렸다. 사형, 위험해. 나중에 배운 제자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으나 말은 뒷발질은커녕 엉덩이를 더 맞지 않으려고 앞으로 슬금슬금 도망치기 시작했다. 참으로 이상하군. 평소에는 분명히 성질이 고약한 녀석이었는데. 후배 제자가 무안해하자 선배 제자가 까닭을 설명해 주었다. 자네 판단도 전혀 틀린 건 아닐세. 이놈은 분명히 평소에 사나운 녀석이었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금 저 녀석의 앞무릎이 평소보다 많이 부어올라 있네. 아빠를 다친 게지. 말이 뒷발질을 하려면 자기 몸의 무게를 앞발에다 두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뒷발질을 할 수 없음일세. 후배 제자가 가까이 가서 말을 살펴보니 정말 앞발이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결국 자네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판단에서 실수를 한 셈이지. 그때 두 사람의 행동을 잠자코 지켜보던 스승이 나서서 말했다. 사람의 삶에도 말의 앞발과 같이 그 힘의 중심이 되는 곳이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때론 그 중심이 되는 곳에 말의 무릎과 같은 고장이 생겨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너희는 지금 저 말을 통해 인생의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운 셈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현실은 천양지차입니다. 때론 모든 계획을 현실에 맞게 전면 수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계획이 섰다면 망설이지 말고 실천해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쌓은 실력이 진짜 실력입니다. 만약 지금 어떤 일을 시작하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면 당장 몸을 움직여 실천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계획이 완벽해지는 순간입니다. 계획보다 중요한 실천. 중국 사천 변방에 있는 절에서 수양하던 두 스님이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다. 그런데 한 스님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고 한 스님은 틈틈이 저축을 하여 꽤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만나 여행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난한 스님이 말했다. 이제 어느 정도 여행 계획도 마쳤으니 내일이라도 남쪽 지방으로 여행을 떠나야겠네. 나와 함께 가지 않겠나?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이 깜짝 놀라 말했다. 나는 아직 준비가 덜 됐네. 한 2, 3년 더 저축을 하면 작은 배 한 척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함께 가세. 아닐세. 계획은 이미 충분히 세웠네. 나는 자네보다 훨씬 먼저 여행 계획을 세우고도 아직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자네는 겨우 한 달 계획을 세우고 떠나려 하니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러는가?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이 묻자 가난한 스님이 대답했다. 나는 물병 하나와 밥그릇 하나만 가지고 떠나려 하네.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한가? 이튿날 가난한 스님은 절을 떠나 혼자 여정에 올랐다. 물론 저축을 많이 한 스님은
따라 나서지 않았다. 이듬해 가난한 스님은 3년 동안의 여행을 마치고 다시 절로 돌아왔다. 그러나 남아있던 스님은 여전히 여행길에 오르지 못한 채 저축을 하며 계획만 세우고 있었다. 자기 분야에 통달한 사람을 장인이라고 합니다. 기계보다 섬세한 작업 기술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 장인들은 일을 하는데 큰 힘을 들이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았기에 행동에 군더더기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자연스러움을 거스르려 하면 힘이 들고 부자연스러운 법입니다. 인생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장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도에 몸을 맡긴 사내.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큰 강 하나를 만났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강 저편에서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었다. 그것도 엄청나게 내리쏟아지는 폭포 밑에서 허우적대는 것이었다. 저 정도로 거센 물살이라면 물고기조차도 살 수 없을 것이다. 아마도 자살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 중 하나가 공자에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너희가 가서 저자를 구해주거라. 그러나 제자들이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할 때 그는 이미 강물을 따라 밑으로 떠내려가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강으로 뛰어들지 않고 그를 쫓아 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제자들이 강 밑으로 가보니 그는 유유히 콧노래를 부르며 천으로 몸에 물기를 닦고 있었다. 그의 얼굴을 살펴보니 자살하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다. 공자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저 폭포는 높이가 30길도 더 되는 것 같고 저 정도의 소용돌이라면 물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악어처럼 힘센 것도 헤엄을 칠 수 없을 것이오. 그런데 그대는 저처럼 험한 곳에서 빠져나와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으니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오? 그가 대답했다. 저는 그저 저 강에서 수영을 하고 방금 올라온 것뿐입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헤엄을 치는데도 무슨 특별한 기술이나 도가 있다는 말이오? 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제가 특별한 기술이나 도를 가졌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늘이 내려주신 천성에 따라 커왔고 천명에 따라 헤엄치는 기술을 배우고 또 천명에 따라 헤엄쳤을 뿐입니다. 저는 물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물결의 소용돌이를 따라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소용돌이가 솟구치면 따라 올라온 것뿐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공자가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 이 자는 물의 도에 따라 자신의 몸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천성에 따라 자란 몸은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천명에 따라 움직이면 그 해가 미치지 않는 법이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삶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가 언젠가 인생의 변곡점을 맞아 지치고 쓰러졌을 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설 힘이 되어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